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저는 북팟지기 김영석입니다. 북팟, 우리의 삶을 담은 책화분 북팟,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 모두 함께 북팟. 오늘 준비한 순서는 앵글앤뷰 코너, 원작 소설을 영화와 함께 탐복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북팟의 VVIP 두 분 패널들 동글쌤, 가리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예. 두 분 오늘따라 유난히 더 생글생글하고 생기있어 보이시는데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점심 먹고 왔어요. 점심 먹고 왔어요.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커피 마시고. 예. 저는 이제 대본 녹음 준비하느라고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먹어야겠죠. 네. 예, 어떻게 뭐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저요? 네. 근황을 말하는 거죠. 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친척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갑작스 웬 결혼식이냐 그러는데 그 전성기를 누렸던 애삼촌이나 전성기가 있으셨구나. 저 젊었을 때 정말 짱짱했던 분들이 네. 전부 다 다리가 부실하셔가지고요 지팡이를 짚고 오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가 봐요. 연세가 이제 80 다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모부 막 이런 분들이고 근데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나온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네. 무서운 건 악이 아니고 시간이지. 아무도 그걸 이길 수 없거든. 이런 그렇죠. 이런 거 시간 앞에 거. 장사 없죠. 그래서 이제 저를 많이 생각해봤고 저의 노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예, 살인자의 기억법을 읽으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시간에 대해서 무상하다 이렇게 느낀 게 어제가 수능일이었잖아요. 내가 맞아요. 수능 본 지가 언제냐 이런 야 교복 입어본 게 언제지? 이런 생각하면서 시간 참 빠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가리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김영하 작가 소설을 읽으면서 좀 학구적으로 한다라고 역시 모범. 우리는 놀았나? 되겠어요. 죄송네. 저 혼자만 빛났나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의 주제가 참 얘기할 게 많습니다. 살인자의 얘기에다가 또 기억하면 또 정체성하고도 관련된 주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드린 대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영하 작가의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그리고 동명의 원작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한 원신현 감독의 또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소설은 일단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늙은 연쇄살인범의 얘기예요. 뭔가 매력적이기는 한 것 같아요. 연쇄살인범인데다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있다. 얘기가 뭔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저도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 연쇄살인범이라는 소재가 흥미롭고 또 분량도 짧아가지고 술술 읽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청취자분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나 책으로 접해보셨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제 문체가 짧고 또 간결하지만 중간중간 또 위트가 있고 또 결말에서는 이거 좀 스포일러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반전까지 또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쯤 오늘 방송을 들어보신 그 청취자분들이 도서관에 찾아가셔서 책을 읽어보는 것. 저는 일단 책을 먼저 읽어보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설의 줄거리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거 스포일러로 이거 결말을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영화 나온 지 또 소설 나온 지 꽤 됐으니까 너무 이렇게 까발지는 말고 살짝만. 그래요? 아니 결말을 얘기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데. 자, 일단 제가 줄거리 소개를 좀 하자면은 이 소설은 치매에 걸린 은퇴한 연쇄살인범 김병수와 그의 마지막 희생자의 딸 은희 기이하고 위태로운 동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하자인 김병수는 70의 노인이며 전직 수의사예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직업은 수의사인데 연쇄살인범이다. 예, 아이러니하죠. 생명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살리기도 하고. 예. 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이 연쇄살인범은 점점 더 기억을 잃어가고 모든 것을 기록하라는 의사의 충고대로 사라져가는 기억을 기술하면서 소설이 진행됩니다. 김병수는 16살에 살인을 시작해서 45살까지 30여 년간 사람을 죽이는데요. 그 첫 살해 대상자는 폭력을 일삼던 자신의 아버지였고, 자신의 아버지를 처음 살인의 대상자로 선택했다. 네. 예. 마지막 희생자는 은희의 엄마였습니다. 은희의 엄마를 죽이면서 이게 살인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아이러니하네요. 두 사람 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은희와 김병수의 앞에 어느 날 젊은 연쇄살인범 박주태가 등장합니다. 제3의 인물이죠. 예. 이 차갑고 냉혹한 뱀의 눈을 가진 박주태를 보는 순간 김병수는 자신과 같은 까라는 것을 알아차리는데요. 이 김병수가 어느 날 은희의 남자친구로 살인자 김병수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 딸의 남자친구로서. 그렇죠. 근데 촉이 온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은희가 위험에 처했다는 이런 촉이 와서 그 김병수는 은희를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김병수와 박주태의 경쟁 구도로 소설이 진행되거든요. 네. 45세에 멈췄던 살인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살인을 위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거네요. 그렇죠. 본능이. 그 박주태를 죽이지 않으면은 은희가 위험해진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근데 독자들은 진짜 박주태가 은희를 죽였을까 말았을까 굉장히 추리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해야 돼요? 아니 누군지 그러니까 누가 진짜 진범인지까지 얘기하면은 맛이 떨어지잖아. 그런가? 예. 그러면은 그 김병수의 노력까지로 이렇게 밥에 뜸을 들인 정도로 하고 근데 이제 평소에 김영하 작가의 작품을 많이 읽어봤다면은 요 작품 속에서 여전히 이 톤은 김영하 작가의 주제 의식이 담겨 있다. 이런 것은 그 맥락이 전 작품들하고 다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요번에서는 좀 다른 작품들하고는 다른 차이점이 있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김영하 작가가 주로 쓰는 방식이 추리소설의 형식을 빌려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유독 김영하 작가의 작품 중에는 살인을 다루는 뭐 사진관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다른 작품에서도 뭐 최근에 오직 두 사람에 실린 뭐 그 옥수수와 나도 약간 그런 부분을 암시하고 있고, 그렇죠. 그 옥수수와 나는 이상문학상 받은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작가가 추리 소설의 형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유독 살인 사건이 많아요 작품에. 그러다 보니까 흥미진진하죠. 그리고 이미지보다는 줄거리 위주의 그렇죠. 서사가 강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잘 익히는 거죠. 추리 소설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면은 두 번째 축은 김영하 소설에는 또 항상성이 발음이 조금 항상성. 발음 되게 어려운데요. 환상성이 되게 자주 사용하는데 주로 이 항상성은 뭐 그 인물들의 욕망이나 도피 대리만족의 형태로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살인자의 기억법은. 그래서 살인자의 기억법은 다른 소설들에 쓰였던 문법을 따르면서 뭐랄까 자동일성에 관한 의문을 독자에게 심어주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다른 소설에 비해서 이 작품은 형식미를 조금 추구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소설은 아포리즘 형태, 즉 잠언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떠오르는 김병수의 단편적인 기억을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사의 그 전개가 시간 순이 아니라 화두를 하나 던져놓고 그에 관련된 기억을 끄집어내서 끌고 가는.
예, 그렇죠. 좀 독특하네요. 예, 그래서 그게 김병수의 의식 속에는 띄엄띄엄 떠오르는 기억이기 때문에 네. 소설의 형식도 그곳에 맞춰가는 뭐 그런 점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죠. 그러니까 그 일기를 쓰듯이 나레이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저는. 그리고 농담처럼 툭툭 던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간결하고 압축되게 드러나 있거든요. 네. 그게 아포리즘 형태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안에서 이제 트릭이 있다 보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억의 왜곡일까?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아니면 자신의 환상일까? 이것을 또 앞뒤 맥락을 따져가면서 추리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모호하고 애매한 거. 이게 특징이죠. 이 소설에서. 근데 이게 마지막까지도 모호하게 남겨놓으면 독자에서 참 속이 터지는데 또 그게 매력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열린 결말로 남겨두는 게. 그게 일반 추리 소설하고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요 소설 속에서 중심 그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알츠하이머가 기억에 영향을 주는 이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이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기억과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거를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정체성이 기억의 집합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억을 잃은 사람. 왜 우리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왜 첫 키스만 50번째라든지 왜 드류 베리모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또 영화도 있었어요. 빌 머레이 나오고 앤디 맥도널이 나와서 하루가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걸 보면은 기억이라는 게 기억을 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기억의 습작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기 기억을 지웠다 떠올렸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기억을 되살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억조차도 사실 그대로 회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자꾸 하다 보면 어떤 기억의 정체성이라 그러는 건가 이것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표출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도 자기 합리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일단 저는 그 김영하 작가가 살인의 기억법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자기 정체성 또는 자기 동일성의 문제는 기억을 고려하지 않고는 답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김병수의 경우 기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기억 자체가 망상으로 인해 왜곡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가 체험하고 기억하는 것이 허상이고 그 기억이 허상이라면은 내가 경험한 현실 자체가 허상이 되고 결국은 나라는 존재 그 자체도 허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조금 어려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치매로 어떻게 보면 치매라는 소재를 빌려서 드러내고 싶어한 것일 수 있죠. 김영하 작가가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 되게 허무할 때가 많거든요. 다른 작품에서도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실 인식이. 그것이 바로 이거 지금 작가가 독자에게 던지는 화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소설 속에 또 한 그 부분을 인용하자면은 몇 분 전에 내가 몇 분 후에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나라는 인간은 이렇게 끝없이 분리된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작가는 기억을 잃어가는 김병수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나 자신에게 타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거는 희미해지는 게 기억의 특성이잖아요. 기억이 희미해진과 동시에 나라는 존재 자체도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의 개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시간의 기억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낡은 그런 학습 형태를 잃어버리거나 억제하면서 새로운 학습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통스러웠던 경험에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어떠면은 이 김병수의 치매고 망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의 대척점은 망각이다. 그러니까 그게 곧 치매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망각의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너무나 아픈
김병수의 어릴 때 그 16세 얻었던 살인의 기억 때문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자기가 살인자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살인을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 애매모호하거든요. 이 소설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그 어렸을 때 16살 때 자기 아빠의 살부 의식일 수도 있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살인했을 수도 있고 근데 영화에서는 실제로 살인한 걸로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살해했을까? 아니면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까? 폭력을 가한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을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현실 도피적인 그 상황으로 망각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기억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라는 있는 생각도 거죠,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병수의 기억에는 감정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뜻인가요? 감정이 없는 거죠, 기억에. 예,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이 그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그 기억이나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는 기억을 잊기 위해서인가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기억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감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감정이 없다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어떤 타인과의 관계 맺지 못한 대상들을 부정하고 파괴돼야 될 대상으로 바꿔놓아 버렸기 때문에 감정이 없지 않은가. 이게 연쇄살인범의 마음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정이 더더욱 없게 이게 묘사하지 않았나. 관계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라는 게 그 외부 세계의 반응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자기 자신한테 갇힌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그랬고 저 기억을 잃어가면서 오히려 그 망상을 통해서 끝까지 자기 자신한테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와의 단절로 인해서 기억에 감정이 없는 그런 인물인 거죠. 독특한 인물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노인은 이 세계는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옥으로서 이렇게 사라짐의 어떤 감옥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어떤 망각을 시간 갖고 속에 있는 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은유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의 감옥인데 거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치매라는 걸로 모든 걸 망각하고 싶은 치매라는 것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 그 다중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세상과 자신과의 단절이네요. 예, 그러니까 관계 맺지 못하잖아요. 이 노인은 세상과 관계 맺지를 못해요. 혼자 자폐적이에요. 그리고 늘 자기가 살인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또 한편의 어떤 소설이 떠올랐냐면 파트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상점과의 거리를 떠올렸는데 거기서는 자신이 나치 부역자였던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지만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의 그 존재에 직접 그것을 마주하는 용기를 얻어가는데 여기서는 타인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그런 것에서의 차이가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망각적인 치매로서 형상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여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번 했는데 야 그러면 윤회라는 건 뭘까? 불교관에서 보면 인간이 윤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윤회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속으로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해봤거든요. 두 분 가운데 요 질문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대답 부탁드릴게요. 제가 흥미를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윤회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붙여놓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윤회한다 말인데 다시 다음 생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윤회는. 그렇죠. 근데 이게 윤회라는 게 굉장히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음 생이 전제함으로써 지금 이 생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그걸 윤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다음 생이 전제하기 때문에 이 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잘 태어나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일종의 카르마, 업보 같은 그런 업보 개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음 생은 가봐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뭘로 태어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생을 잘 살아야 되는 게 윤회다. 그러니까 그 반복된 일상이잖아요. 근데 반복된 일상이지만 결국
그 점점 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이지만, 그러니까 조금 현재를 비우고 그냥 그 이 순간순간을 소리만 들으며 치우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는 게 다음 생을 전제하는 거 아닌가. 아니, 저는 이제 질문의 포인트는 기억을 갖지 않고 태어난 나 자신이 그걸 두고 나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건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윤회를 통해서 인과응보가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를 잘 살아내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드린 질문 자체가 뭐 정답은 없는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로 기억을 잃어버리면 이게 나인가? 그렇죠. 기억에 나를 형성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기억 외에 나의 본질적인 어떤 것이 정신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요거는 뭐 답이 없는 질문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또 요거 책을 읽으면서 깨알 같은 재미 중에 하나가 고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고전전 아닙니다. 방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그 반야심경 불교 얘기도 나오고 몽테뉴의 수상록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온 글귀까지 나오거든요. 혹시 좀 의미 있게 읽은 문장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조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자면은 네. 아니 어려운 용어 잘 사용하잖아. 아, 그런가? 문학 작품에서 다른 작품을 인용, 모방, 합성, 변화시키는 것을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작품에서 다른 작품에서 쓰였던 문장이나 주제를 갖고 오는 것? 그냥 그 사람 작가 거죠? 이름이나 제목만 나와도 그거는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상호 텍스트성. 상호 텍스트성은 주로 작가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 자기의 미학을 간접적으로 담기도 하고 그 반대의 미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품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 살인자의 기억법에서는 김영하가 인용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고 있고 인용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독자들을 사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인용구가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반야신경, 뭐 금강경 이렇게 단순한 한두 문장으로 계속 인용하면서 했던 화두를 던지듯이 그냥 던지는데 이게 굉장히 깊지 않고 굉장히 겉면으로 쫙 던져놨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저는 그거는 저기 김영하 작가의 전략일 수도 있고요. 작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언급만 하면서 사유는 생각은 독자가 해라 이런 전략일 수도 있고요. 해석의 장에 초대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통 소설은 사유의 주체가 작가라서 작가가 사유를 해서 독자들에게 던져주지만은 현대 소설은 오히려 독자를 사유하게 만들게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반야신경이나 이것도 두 번을 인용을 했잖아요. 긴 문장들을. 그러니까 결국 공이다. 그러면서 했는데 이런 어떤 잠언구처럼 느껴졌어요. 오히려 오이디푸스에 대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인용구가 굉장히 저는 인상 깊더라고요. 이 깊은 그 베이스는 친부 살해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김병수가 16살 때 아버지를 죽이고 난 친부 살해 의식에 관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 주제 그 밑바탕을 깔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모든 신화에서 기본 모티브잖아요. 기존의 창조신이 있고 그 존재를 부정하고 죽임으로써 자신이 또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우라노스를 크로노스가 죽이고 또 크로노스가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서 제우스를 죽이려고 했고 이게 기본 모든 신화의 모티브인데 저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둘째 아들 이반이 아버지 까라마조프를 죽임의 반간을 넘어서 그로부터 얻어질 자신의 그 이득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의식 견디지 못하고 악마에게 스스로 붕괴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친부 살해 의식인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한 2번 정도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베이스에 좀 맞아떨어지는데 다른 거는 좀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잠언구처럼 슬쩍 스치고 넘어갔다는 저는 이제 제 독자로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 몽테뉴랑 반야신경이 이게 독자들이 단단한 현실을
현실이 불확실하다는 그런 의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몽테뉴가 그 끝세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끝세주? 예. 그래도 불어인가요? 예, 끝세주.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런 말이거든요. 그 뜻이 끝세주인가요? 예, 끝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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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끊어주세요. 예. 끝세주. 예. 자, 영어하고 반대 어순인가요? 영어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끄가 이게 의문사라서 앞으로 나온 거죠. 끝세주. 조동사. 그러니까 세는 사부아 동사라서 도치가 된 거거든요. 영어로 치면 그게 뭐에 해당되나요? I? 무엇?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네. 어쨌든 이제 끝세주라는 이게 그 용어가 가리키는 뜻은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인식론에 대한 문제 같은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인간의 이성이나 인식력 그리고 학문적 지식의 불확실성과 허망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소설록에서. 그래서 요거를 언급해 주면서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현실 자체가 허망하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기억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현실 자체가 허망하다. 망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요 대목에서 또 떠오르는 영화가 인셉션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레오나르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메멘토도 그렇게 만들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도 팽이를 돌리는 장면에서 끝까지 그 영화 관객들에게 이게 현실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현실인지 아닌지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영화가. 저는 어려웠어요. 재미는 있지만 사실 어려웠죠. 메멘토에서도 기억이 배반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에 기록을 새기지만은 그 기록이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주관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이 해석의 부분이라는 거를. 그렇죠. 병수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메모도 하고 녹음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인 어떤 역할은 하지 못하겠는 것 같아요. 그런 암시를 주고 저는 반야신경의 그런 구절들이 그 반야신경의 어떤 구절이요? 거기 나오잖아요. 저기 안 적어놨는데. 결국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저기 공은 그냥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있고 없음의 경계가 사라지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있고 없음에 치우치지 않고 그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그 진실한 도리인 중도를 직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살인자의 기억법에서는 이 중도에 이르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내 존재를 낯설게 느끼면서 존재 자체를 의심해야 하는 감옥에 갇힌 김병수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병수가 득도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 내가 타인이 되는 그 타인과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그 허무의 나락으로 빠지는 인물의 의식 상태를 얘기를 하고 방금 있는 왜 웃으셨어요? 내가 해석이 너무 좋은 걸까 싶어서요. 굉장히 모호한 게 그것도 동감하는 게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딸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리라는 불안감이나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살인했나? 이런 것들. 친부 살해? 그다음에 박주태가 존재하긴 했나? 치매 노인의 망상인가? 이거 끝내 모호하게 끝나요. 사실 요런 있고 없음에 있고 없음의 이런 갈등은 이야기예요. 소설가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분열의 과정을 겪는 건데, 그러니까는 글을 쓰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허구의 세상을 창조해내지만 이것이 현실 세계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이제 살인자를 데려다 놓은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 살인의 첫 번째 대상이 아버지였잖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의 그 실패를 인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딸하고의 관계조차도 의심스러워지잖아요. 허상이죠.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이런 것을 통해
의식의 분열 이런 것들이 좀 수준 높게 잘 표현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있어요. 예. 영화도 재미있고 소설도 재미있어요. 예. 이제 오늘 좀 이제 영화 얘기를 약간 해볼게요.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설경구 나오는 영화는 웬만해서는 다 봤는데 여기 이제 주연이 설경구고 그다음에 상대 역할을 하는 남자 그 공동 주연이 김남길. 그리고 딸이 또 설현이에요. 네. 설현이 예쁘죠. 예쁘죠. 근데 너무 예쁜 사람을 데려다놨어. 네, 설현이 영화에서는 28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비현실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설현이 너무 예뻐요. 28 그 상황에서 설경구는 참 연기가 참 덤덤하게 그 나이에 맞는 연기 굉장히 잘했고요. 그 박하사탕의 설경구 그 젊을 때 풋풋한 설경구가 아니고 그 나이 듦에 70세 노인의 설경구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치매 걸린 연구. 그런데 설현은 조금 아무래도 너무나 예쁜 척하는 느낌이 들고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인. 그리고 소설에서는 굉장히 소설에서는 은희가 나오고 영화에서는 누님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 은희가 효과가 더 크죠. 그러니까 그 뭐랄까 망상의 대상인 거죠. 망상의 대상이 소설에서는 은희고 그렇죠. 영화에서는 누님으로 나오는 누님이죠. 거죠. 그러니까 소설의 은희가 더 효과는 더 큰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은희가 3살짜리 여아의 시신이 뼈로 발견됐다. 이런 문구가 나와요. 소설에서. 근데 은희가 실제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은희가 진짜 친딸인가 그 노인의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진짜 내가 은희가 그 입양한 딸인가? 이런 것들을 독자는 애매하고 좀 모호하게 느껴지게 그렇죠. 하는 이 거죠. 부분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영화에서는 확실하게 그 은희도 나오고 누님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네, 저는 또 이 영화 속에서 매력적인 게 참 장소, 로케이션을 잘 선택했다. 그 대나무밭 너무 멋지죠. 안개에 낀 그런 대나무밭의 정서 그리고 호수 그런 것들 통해서 영화 전반에 깔려 있는 분위기가 잘 표현된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눈 덮인 들판 같은데 거기에서 차가 전복 사고 구르는 장면 같은 것들 굉장히 인상적이죠. 김병수의 집도 스산하기 이럴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 그 공간에, 공간을 잘 살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감독이 그 박하사탕에 그런 터널하고 기찻길 장면. 그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흡사하고 또 마지막에 영화에서 그 김병수가 머리를 설현이 잘라주는 장면인데 밀양에서 전도연이 마지막 부분에서 머리 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나 기시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듯이 좀 모방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랬습니다. 약간의 영감을 얻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 비슷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영화와 원작을 비교하면서 내용상에는 좀 차이가 있구나. 근데 이제 영화를 통해 이제 비주얼로 다가가는 장르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원신영 감독이 연출을 잘했다는 그런 느낌이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분장도 굉장히 리얼해요. 설경구가 70대 노인으로 나오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눈 막 그 파르르 떠는 그런 그 기억을 잃을 때마다 눈을 한쪽 눈을 파르르 떨잖아요. 떨면서 하는 것도 굉장하죠. 설경구다운 연기가 연기를 괜찮았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 감초로 나오는 오달수 씨 참 연기 잘합니다. 팬입니다. 역시 이렇게 그 신스틀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참 즐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분께 하나 이제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내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나는 요렇게 결말을 좀 달리 했을 거야. 혹은 내가 작가라면 이 스토리를 요렇게 바꿨을 텐데 하는 그런 거 느꼈던 장면이 있어요? 네, 저는 원신영 감독이 그 원작 살인자의 기억법을 그대로
그대로 이제 이미지화 시키는 게 아니라 네. 각색을 했는데 그 각색이 되게 긍정적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은 원작에서는 걔가 출연을 해요. 걔가 그렇죠. 출연을 하면서 이게 현실과 환상에 대한 매개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김병수의 망상일 수 있겠다. 왜냐면은 걔를 대하는 태도들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의구심을 의문을 가져요. 네. 그 개가 돌멩이를 던진 노인에게 그 개는 우리 개라고 했던 언니가 아빠 우리한테 개가 어디 있어요 하죠. 언니가 노인을 찾아온 안영사는 전에는 있던데 이 집에 개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 김병수가 허구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복선이 아주 세련되게 그려져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복선들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사실적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적 박주태도 진짜로 연쇄살인범으로 나와요. 그리고 끝에도 완전히 해피엔딩. 그러니까 설현이 찾아가죠. 요양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그래서 머리 잘라주고. 너무 다 우리 까발리는 거 아니야? 너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전형적인 상업 영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끝에 가서도 박주태하고 그 노인 70세 노인하고 격투 장면이 나와요. 요거는 조금 남겨두시면. 근데 어떻게 70세 노인이 젊은 청년을 이기냐고요. 그래요? 그런 이겼을까 안 이겼을까는 이게 캡처 마크로 남겨두고. 근데 확실히 앞서갔나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차피 굉장히 많이 알려진 영화이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한 합평 후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요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을 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비주얼을 통해서 느껴지는 장면의 어떤 흡입력 그리고 그 장소를 통해 보여주는 음산한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참 저는 곡성을 보면서도 장소를 잘 선택했다 느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도 야 로케이션 감독이 진짜 고생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오늘 사실 참 어려운 얘기 제 MC로서 어렵다. 왜냐면 까라마조프가 형제부터 끝세주 반야심경 이거 소화하기 어렵다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이 원작이 갖는 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참 재밌었어요. 이 소설도 재밌고 영화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볍게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이 청취자분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이 소설의 힘이죠. 영화 그렇죠. 이 소설의 원작의.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잖아요. 김영하 씨가. 이게 이 글발의 힘이 허투루 있지 않구나. 허명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사의 재미를 이렇게 안겨주는 작가죠. 맞아요. 지금까지 이제 김영하 작가의 원작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그리고 원신현 감독의 동명영화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께 가장 이 부분은 정말 나에게 책을 덮고 나서도 이미지가 남았다든가 어떤 그런 구절이나 장면이 있으면 각자 평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버지를 16살 때 김병수 노인이 죽이잖아요. 그렇죠.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그 벼달 들어있는 그 벽에 있잖아요. 벽시? 벽시 들어있는 벽에 있죠. 옛날에 그걸로 눌러 죽여요. 보통 그 베개에다가 솜을 넣거나 요즘은 솜 넣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벼달? 벽시를 넣는데 그 벽시가 이제 터지면서 줄을 흘러내리는 장면들이나 그리고 베개를 가지고 숨을 못 쉬게 아빠를 죽이는 거죠. 그 베개가 터져버리죠. 그러는데 그거를 또 연상 작업하면서 아버지 입에서 벼달이 계속 흘러나오는 장면들 굉장히 무섭고요.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굉장한 어떤 임팩트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컸어요. 무서웠어요. 저는 김영하가 구사했던 블랙 유머가 너무 웃겼거든요. 어떤 장면이요? 연쇄살인법도 해결할 수 없는 일,
여중생의 왕따. 거기서 그런 네, 장면이 나오죠. 네, 그다음에 살해당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 네. 그런 일만은 당해서는 안 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연쇄살인범이 뭐 그게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자기는 그런 일을 하러 다니는 굉장히 그렇죠. 역설적이네요. 네. 근데 굉장히 표현이 가벼우면서도 네. 위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밌었고 네. 저는 영화에서는 되게 마음에 안 든 부분이 한 장면이 있었는데 어느 장면인데 말까지 더듬어.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서 네. 아니 저기 살인자의 기억법 책에서는 예. 그 김병수가 문화센터에 다니면서 시를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와 문장 때문인지 마음이 나약해지는 것만 같았다. 네. 그러니까 시를 배우면서 이 사람이 감정을 조금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연쇄살인범이 시를 배우러 다닌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급지죠. 예. 그래서 시의 힘, 문학의 힘이 느껴졌다면은 영화에서는 이 시인을 소비하는 시인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이 아주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영화의 등장인물로 시인이 나오죠.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려졌는데 그렇게 그려지는 영화가 시인이 그렇게 그려지는 영화가 이 작품뿐만 아니거든요. 네. 이 시인들 지금 이미지 이거 쇄신하셔야 되겠다. 좀 너무 우스꽝스럽게 네, 그려지고 그래서 있죠.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맞아요. 넘버 3에서도 시인이 조금 이상한 사람, 4차원의 사람 이렇게 그려지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인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 일반인들이 소비하는 그 이미지가 뭔가 조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고 특별한 어떤 그 버릇이나 좀 우스꽝스러운 말투를 하는 요런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전혀 아닌데. 또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교수가 장미족이 되지 말라. 장미족? 왜 그러냐면 돈 많은 아줌마들이 그 시인 따라다니면서 문장 한 문장만 고치면 시가 쫙 돼가지고요 등단하는 경우도. 그래서 문학 소녀를 꿈꾸는 아주머니들이 시인을 이것도 좀 따라다니는 거를 장미족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좀 저기. 그러니까 시를 굉장히 폄하하는. 여기에는 또 젠더 의식도 잘못되어 있는 잘못돼 거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한국 영화에서 찾아보면은 그 시인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이 아마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리 쌤이 오늘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돼야 되겠죠. 영화를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인이나 문학가에 맞아요. 우리가 문학을 하니까 이미지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그 것 시인 같아요. 선생님이 굉장히 좀 약간 허당 같아. 허당에다가 무슨 옷도 완전히 뭐 그 가발에 가발에 가는 바람 난 아저씨처럼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셨구나. 말 더듬을 뻔만 합니다. 문학인을 소비하는 그 영상에서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고민해봐야죠. 우리가 막 웃고 떠드는 사이에 벌써 훌쩍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오늘 참 어려운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작품이 좋아서 그런지 즐거웠어요, 저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두 분 패널들도 오늘 연구하시고 이렇게 정보 같은 거 취합하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살인자의 기억법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항마을도서관, 무스골도서관, 도봉기적의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회 북테라피 코너에서는 이제 연말인데 한 해 동안 이룬 게 없는 것 같아 왠지 위축되고 또 자책하게 되는 주인공의 고민 사연과 또 그에 관한 책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